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호크입니다. 오늘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군사 긴장적 상황과 내년 총선에 지금 가는 길목에서 얼마나 지금 또 다른 정치와 전쟁이 연결돼서 이용당해오는 지금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우리도 얼마나 그 위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어 있나. 그 전까지는 세계에 어떤 화약고 하면 중동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우크라이나와나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 부근이나 거기 아주 동유럽 쪽에서도 동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도 전통적으로 아주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죠. 사실 우리나라 지역은 6.25 때 빼고는 그 이후로는 휴전으로 정식으로 전쟁이 종식된 종전 상태는 아니지만 휴전 상태로 별다른 어떤 분쟁 없이 지금까지 비교적 평화적으로 잘 이어오던 데라서 화약고라고 부르기는 힘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금년 넘어와 가지고 전쟁이 안 터졌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이 주변으로 움직이는 모든 화력, 군사력, 그 다음에 자꾸만 늘어가는 핵무기들 이런 거 봤을 때 지구상에서 지금 가장 그 긴장도가 높아진 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이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군사적, 정치적 협정이 어떤 조약이 맺어지면서 어떻게 변해서 가장 핫한 지구상의 화약고가 되었고 또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가장 많은 핵무기들이 우리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쫙 진열이 되면서 아주 우리를 든든하게 아랫목 구들장 뜨뜻하게 만들어준 아주 멋진 지역이 될지 사실은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캠프 데이비드의 의미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로 우리 미국 큰형님과 이제 일본 거의 작은 형님처럼 모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군사 꼬붕이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맺은 그런 거 보면은 동등한 군사 협력 관계죠.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워싱턴 협정이란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어떻게든 핵 어떤 영향권에서 우리와 동조하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말은 멋있죠. 근데 실제 살펴보면 뭡니까? 워싱턴 협정이 우리는 절대 자체적으로 핵무기 기술 개발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제약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얼마든지 너희들 사정권 하에서 보호해주겠다. 우리가 핵 우산. 그 우산 밑에서 너희들은 보호만 받으라 이거죠. 지금 우리 옆에 중국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핵무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 모든 핵발전소에서 지금 우라늄 농축되면서 지금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거의 10년 안에는 거의 미국과 맞먹는 숫자에 예전 그 소련만큼이나 그 정도의 핵무기 숫자를 지금 보유하려고 계속 해마다 지금 열심히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해마다 지금 중국의 그 핵무기들 그 발사 다 어디서 발사됩니까? 저기 그 해안가에서 다 발사한 겁니다. 우리나라 다 그 사정권이고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북한도 그동안 열심히 날렸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거기다 할 거고요. 일본도 자유되고 군사 무기 가질 수 없지만 이미 지금 그 미국이 저기 호주나 이런데 지원해주는 핵잠수함 무기 어떤 기술 개발 그런 것도 지금 작년 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길도 많이 터주기로 그때 합의를 봤죠. 사실 우리 빼고 다 핵무기 가지는 겁니다. 핵무기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핵무기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재래전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간에 핵무기 가진 나라끼리는 치고받고 안 하는데 핵무기 없는 땅에서 대리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전장이 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딥니까? 여기 다 바다고 땅덩이는 대만하고 우리나라죠 뭐. 그래서 이쪽이 전장터가 될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 협정도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오직 미국이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그 핵 우산 밑에서 보호만 받으라 그겁니다. 그렇지만 일본과는 이미 작년 말에 앞으로 일본 핵잠수함 기술수 개발 등에 대해서 사실상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천명했죠. 또한 이제 군 통신과 군사 정보 공유 채널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다 통합해가지고 3국이 뭐 SKT, KT, 뭐 저기 뭐 LG, U+, 3사 통신사가 다 저기 다 통합하는 것처럼 이제는 뭐 주일미군, 주한미군, 미군 뭐 전부 거기에 있는 한국군, 일본군 전부 다 모두 다 군사 정보가 이제 공유하기로 했죠. 일본만 좋아진 거죠. 얼씨구 우리 자위대 군대도 아니고 보이스카웃인데 자기들 거기에 다 지금 정부 제공해주고 끼워주겠다고 하니까 일본만 완전 논한 거죠. 봉 잡은 거죠. 그렇게 군사 정보가 공유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북한에 대응하든 그 다음에 중국에 대응하든 원래 우리는 뭐 이 모든 처음 시작이 북한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빵빵 쏘니까 아이고 북한은 일본하고 미국이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에 대응한 거 도와주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살짝들 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중국 대응하는데도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사실상 3국 군사 체계를 이동시키고 작전 지시하는 거는 겉으로는 뭐 우리가 다 동등한 것처럼 이게 누가 동등해요. 지금 핵무기는 우리한테 없고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지금 가장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부터 해서 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뭘 하자 하면은 우리는 그 작전 지시대로 우리가 맡은 지역에서 시킨 대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러죠? 우리가 이 위에서 뭐 통합 작전을 지휘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누가 물어봐도 말만 삼국이 뭐 동등한 어떤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결정대로의 군사 협력 작전 지휘 통제는 다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결과들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은 결국은 자기들 입속대로 군사작전을 진행시킬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최근 1년 동안 지켜본 것처럼 철저히 따까리 신세로 소외당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금년 들어서 이 워싱턴 협정과 캠프 데이비드까지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나마 우리가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사 왜곡 문제, 독도와 동해 등의 공식적 글로벌 명칭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어떻습니까? 금년 1년 동안 일사천리로 미국은 전격적으로 그동안 중도적인 입장을 확 돌변시키면서 백악관에서 직접 나서서 일본 입장을 지지해주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도 이제 전혀 우리 눈치 안 보고 자기들 편한 대로 밀어붙이고 우리는 다 협조해주는 식이죠 지금. 저는 뭐 지금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 분위기를 살펴보면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별로 분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괜히 뭐 너는 그러면은 뭐 친중파냐 뭐 이재명이가 저 이재명 좋아하지도 않고요. 네, 뭐 자꾸 그렇게 또 몰아가고 막 더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별로 뭐 이런 저만큼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구 어떤 정치인 성향 진보냐 보수냐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냐 그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 국운을 봤을 때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집도 계약 한번 잘못하면 그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엄청 힘들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한 어떤 분기점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건데 그것도 개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죠.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하고 지금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생길 때
20, 30대가 주축이 돼서 뭐 넥타이 부대든 아니면 대학생이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기성세대가 어떤 타협하면서 가려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는 그 역사적 책임감을 이렇게 우리가 좀 중요시 했었는데 항상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지금은 오히려 MZ세대라고 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네요. MZ세대들 중에 생각이 다르신 분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싸잡아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지금까지 뭐 항상 젊은 세대들은 그랬지만 이번 젊은 세대들도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분들도 항상 그랬듯이 새로운 자기들만의 가치관인데 재밌는 건 이 가치관이 예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 기성세대하고 틀려야 되는데 오히려 70대 이상 분들 기성세대 분들과 동일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변화인데 오히려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어떤 그런 관광하기 좋은 나라 혹은 그 일본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특히 지금 MZ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감없이 일본 문화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죠. 일본 사람들이 K 한류 문화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뭐 일본 만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일본 언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유튜브나 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봐도 거의 일본 만화 일본식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처럼 갖다 다 쓰고요. 없는 신조어도 막 일본식으로 만들어 쓰고 일본 만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꿈을 가지고 뭐 일본어를 스스로 많이 공부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어쨌든 몹시 매력적이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이거를 새로운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 주류로 만약에 어떤 새로운 개혁 세대가 선택을 했다면 이러한 변화 역시도 뭐 기성세대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항상 뭐 그런 거죠. 늘 그랬듯이 어쩔 수 없는 그냥 그저 시대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또 한 번의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 요즘 젊은이 분들 인스타에 어떤 꼭 여행 가면 사진을 찍어 올리는데 그 인스타에 찍는 여행 사진의 3분의 1이 일본 여행, 일본 감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사해 보면 3분의 1 대단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경제 내수 뭐 계속 지금 침체돼 가지고 막 날마다 지금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엔저 때문에 해외 관광객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다 먹여 살려준다고 하죠.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결국 한국 한나라가 일본 내수를 다 지금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돈 써주면서 살려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들의 그런 자유로운 성향이고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옛날 뭐 군국주의식 민족주의식으로 뭐 그 나라 가서 뭐 돈 쓰지 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일본이 우리한테 과거에 했던 나쁜 짓만큼 지금 제대로 배상이나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희생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평생 한이 돼서 골방에서 지금 찬 겨울에 이제 연탄불도 안 들어오는 방에서 그렇게 나라가 알아주지도 않고 국민들이 알아주지도 않아가지고 원통하게 지금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은 그런 인간의 도리로서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좀 챙겨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꼰대식 생각으로도 그렇게 들릴지 어쩔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생 때부터 드래곤볼 해적판을 보면서 일본 만화 그때부터 이제 해적판으로 수입이 되고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엄청 그런 거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요. 예. 하지만 지금도 아무리 뭐 일본 게 좋아 보이고 일본 문화가 좋아 보이고 일본 물건이 좋아 보이든지 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지금 같이 사는 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 그 당시 그 일본인들한테 말도 못할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도 원통해 있는 그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그런 사회 안에서 미안해서라도 그냥 그런 일본에 대한 그런 거를 굳이 막 필요 이상으로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면서 이 외놈 새끼들 그럴 필요는 없죠. 필요는 없지만
서로 국가 간의 그런 관계가 지금 빚이 다 완전히 정산이 안 됐다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그 안에서 그게 뭔 상관이에요. 개인이 이런 게 좋다는데 하면서 막 이러면은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피해를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겠죠. 우리가 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와이프가 잘못된 거 얘기해도 남편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하면 엄청 속상해하죠. 당신은 누구 편이야 하면서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내 편 들어줘야지. 사람 심리란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명예만 더 실추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뭐 어쩌라고 나는 일본께 좋고 이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하면서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좋은 티는 못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마음들 가치관들도 좀 많이 좀 변한 게 아닌가. 괜히 제가 오버하나요? 잘 모르겠네요. 거리에 나가보면 제가 사는 도시도 지방 소도시인데 서울이 아니고 요즘 그 20대들이 가는 이훈가 주변 가면요. 전부 일본말 간판입니다. 메뉴 밖에 뭐 썬팅지로 붙여진 뭐 메뉴부터 해가지고 간판 불 들어오는 간판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카야인가 뭔가 뭐 아니면 모든 그 실내 인테리어에서 무슨 차이나타운처럼 재팬타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거리 하나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더만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죠. 일본풍 가게, 일본어 간판들. 예. 좋아요. 예. 다만 뭐 국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이게 또 자연스러운 이런 조류라고 한다면 다만 이러한 변화가 부디 나중에 미래에서 되돌아봤을 때 이때가 바로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장기적인 쇠퇴와 침체로 빠지기 시작했던 중요한 분기점에서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것만 해해 쫓아가는 그런 실수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만 내려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바로 며칠 전 뉴스인데요. 위안부 할머니들 요거 제대로 보상해줘야 된다 하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 요거 가지고 일본에서 한국 대사를 불러갖고 조치를 했답니다.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하라. 조치를 한다는 게 뭐 어떤 건지 잘 아시죠? 거의 진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 했을 때 대표로 대사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쪽 주고 벌 주고 면박 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틀림없이 뭐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가서 고개 숙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대신 면박받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조치해서 한국 정부의 항의 이 정도로 이제 뻔뻔해지고 과감해진 거죠.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이제 확실하게 서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한테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담화문도 발표하고요. 세상이 확 변했죠. 1년 만에. 이렇다는 거고요. 대만 문제 잠깐 얘기했습니다. 대만 야권 단일화 후보 협상 제가 영상까지 찍었는데 그 영상 밑에 댓글로 제가 달아뒀지만 지금 갑자기 이제 뉴스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그런 뉴스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판에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대만의 야권 단일화 후보 협상은 막판 시한을 앞두고 예상과 달리 지금 결렬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위기에서 벗어나서 일단 크게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남은 시간 동안 막판 조율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일 있죠. 거의 뭐 투표한 보름 앞두고 막판 단일화 막 협상했던 타결 본 적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어떤 열린 결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야권 후보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지지율이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배경이 되는 중국도 미국도 어느 쪽도 지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미국은 한시름 놨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쪽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이번 대만 선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안에서 그 찌끄만한 땅덩어리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정보 공작전과 뭐 댓글 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배후 세력들의 그런 지원을 받아갖고 미국과 중국이 각각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겠죠. 아주 재밌을 겁니다. 이제 뭐 내년 미국 대선도 그러고 내년도에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선거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거, 러시아 선거, 대만 선거, 미국 선거, 우리나라 총선, 뭐 다른 나라들도 있고 아유 뭐 난리 납니다. 근데 예전에 댓글 부대에서 이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댓글 부대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부대를 지원해주는 그 세력은 대부분 그 외세 우리나라 같이 과거에 어떤 그런 식민 지배의 경험이 있거나 완전히 그 식민 지도부 세력이 청산이 안 된 모든 대부분의 제3세계 나라들이 그러듯이 댓글 부대는 뭐 이미 예전부터 그 나라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이미 뭐 러시아, 이스라엘 등등이 국경을 건너서 미국이나 이런데 댓글 부대 조작하다 걸려서 지금 다 전 세계에 드러난 게 얼만데요. 뭐 우리나라 댓글 부대 말할 것도 없죠. 순진하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만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이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점령 당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그런 거는 조직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거를 점령을 했냐에 따라서 거기 커뮤니티가 점령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유튜브 우리나라 뭐 이제 극우 그런 것들 처음 극우나 뭐 그런 거 극좌나 그런 거 나오신 분들 봤을 때 처음에 얼마나 여러분들 비웃었습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근데 지금 그것이 전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뭐 아유 귀찮아 더러워 상관 안 해 내 먹을 길만 내 먹고 살 길만 신경 써야지 하는 동안 나라 전체의 그런 선거판을 다 잡아 먹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가장 정권의 핵심인 분들하고 지금 손이 닿아가지고 공직에도 출마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죠. 야, 이제 AI가 들어가면 이제 더 무섭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전쟁도 예전에는 그 하마스 땅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데 AI가 지금 그런 거 다 지금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전황에도 유리한 국면, 예전과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선거판에서 이제 AI 걸러낼 수 있을까요? 댓글 부대도 못 걸러내는데 지금 타이완 총통 선거 단일화가 무산됐는데 딱 그 1위인 여당 친미 정권의 여당 라이칭도 후보가 딱 이런 얘기 하죠. 전 세계가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 알죠. 지금 여기가 어떤 판인지를. 타이완을 신뢰하고 타이완이 민주주의 길로 계속 나가는 것과 자기들 찍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낡은 길을 따르면서 예전처럼 적당히 중국하고 합의보고 잘 그 상태가 났다. 그 사이에서 이제 타이완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전 세계 판도가 뒤흔들리는 거죠. 이 작은 나라의 어떤 그 선거가. 여기 보면은 이대로 단일화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야당 친중 후보들이 다음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갑자기 확 낮아졌습니다. 중국은 뿔이 났겠죠. 대만 유권자들에게 말하기를 중국이 뭐라고 했냐.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라. 아유, 굉장히 뿔났네. 화났네요. 거의 협박이네요. 하지만 여기 나오네요. 희박하긴 하지만 아직도 막판 단일화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성사될 가능성도 역시 남아는 있다. 또 어떤 그 야당 그 지지권들이 단일화 요구 여론이 거세지면은 후보 가운데 한 명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폭스콘 창업자 후보를 중국에서 뭐 폭스콘 공장들에 대해 세무조사 한 해 만에 협박하면서 조림제를 하면서 아주 주물러 갖고 연하게 만들었죠. 이 후보를 자기들 뜻대로 너 이제 앞으로 단일화 한다 하면은 거기 가서 붙어라 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놨는데 정작 그 위에 있는 무소속 말고 제1야당, 제2야당의 가장 큰 후보들을 단일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하지만
이제 폭스콘 창업자 무소속 이 양반은 이제 중국이 완전 입맛에 맞게 갖고 놀기 때문에 야권의 1위, 2위 후보 중에 어느 한쪽에다 막판에다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위인 여당 후보하고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이 끝난 게 아니죠. 흥미진진하게 정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투를 어떻게 계속 지속해 나갈 건가. 지금 그 싸울 사람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무기도 다 떨어졌죠. 예. 그 문제도 있는데 골치 아프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뭐 이번에 뭐 독일이 뭐 미국 대신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써서 앞으로 지원해주겠다 한번 나오긴 했더라고요. 구원투수로. 근데 뭐 당장 지금 얼마 주겠다 약속하는 건 과연 그렇게 이제 1년, 2년 동안 진행될지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전쟁의 향후 전개 문제. 지금 나흘간 휴전을 하긴 했지만 뭡니까 이제 그 앞으로 휴전이 끝나도 어떻게든 네타냐후는 국제 여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 시오니즘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앞으로 계속 최소 2달은 더 이어갈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은 자기들 원하는 거를 거기서 이뤄내고 그러면서 여론의 압박도 탈압박을 해야 되는 골치 아프죠. 두 개를 동시에 신경 쓰기도 골치 아픈데 이제 2달 동안 대만 선거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또 어마어마한 공작전을 펼쳐야 되죠. 야, 지금 아마 세 군데서 동시에 머리 쓰느라고 머리통이 쥐날 정도로 지금 신경 쓸 게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지금 이스라엘 문제.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뭡니까? 굉장히 1년 동안 공들여서 대만과 한반도 전선에서는 이 둘을 억지로 화해도 아니죠. 대한민국 굴복시키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 배후 금융 세력 이들이 과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뉴얼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상황까지 다 감안해서 아니면 최근 이렇게 예상외로 급변하면서 상황들이 이 속에서 몹시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요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가 있었지 이거를 일시에 지금 타겟책으로서 일시에 어떤 반전시킬 무시무시한 정말 핵폭탄급의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일 생기면 제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몇 달 전부터는 대충 저는 간을 좀 잘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 또 나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 맞고 그랬죠. 근데 요새 이 세 군데 상황이 이렇게 겹치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이 윤곽이 지금 좀처럼 요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미궁에 빠졌어요. 안개 속 전국으로 정말 이 미국 놈들이 그 전까지는 이 세 가지 상황이 어떤 식으로 할 거다 딱 보였는데 네타냐후의 또라이,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하고 겹치면서 거기다가 이제 대만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프게 됐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사실은요. 요즘 나오는 얘기들 해서 조금 상황 좀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아까 맨 처음 예고드린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황입니다. 화약고와 핵무기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로 한반도는 확실히 전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로 우리가 국격이 상승되는 뽕맛을 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는 사실 대단했죠. 어떻게 대가가 이루어졌냐? 바로 대만 해협에서만 이루어지던 중국의 해상 훈련이요. 우리나라 황해 쪽으로 쭉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은근히 있더라고요. 좀 답답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대만 해협을 막 둘러싸고 무력 시위하고 해상 훈련하던 그 중국군의 그 해군 항모하며 중국군의 해군력 대단하죠. 사실 해군력 그 어떤 물량 숫자적인 것만 보면 미국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새 어떤 그런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무인
해상, 군함 그런 거 개발에 지금 사활을 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국의 그 해군력이 그 베이징과 우리나라 서해 사이에 지금 황해가 있죠. 그 황해산까지 올라와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때 우리 삼국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앞으로 간다 하니까 중국이 좋아 해보자 이거지 하면서 그 해상 훈련 그 경계 구역이 베이징 앞바다까지 쭉 올라와서 우리나라 황해상에서 지금 거의 딱 붙어서 합니다. 그런데 참 대단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 담담하죠.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그리고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뭘 모르고 있고 다른 데 빠져 있을 때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죠. 여기 뉴스 보면 을지훈련 미군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 되니까 이때 이제 8월 중순 이후의 뉴스인데 8월 말의 뉴스인데 중국 외교부가 화가 나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반발해서 대만 해협에서 하던 군사훈련을 중국이 서해에서도 시작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시아 전선에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게 뭡니까?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하나로 악의 축으로 묶어버려갖고 쟤네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대응하자. 그거였죠. 근데 그게 드디어 이제 결실을 봤죠. 그래서 이제 작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도 작년까지만 해도 거리를 뒀었는데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공개적으로 얘네들도 북한과 협력 관계를 보이는데 별다른 주저함을 보이지 않게 되었죠. 예. 중국 러시아 함정이 저쪽 그 오키나와 저 대만 가까운 일본 그 옆에 우리나라 제주도 저 밑에죠. 오키나와 함정 이쪽을 중국 러시아 함정이 통과한다. 공동으로. 한미일 회의 앞두고 군사결속하시. 한국, 미국, 일본이 셋이 대응해서 이만한 전선을 만들겠다니까 얘네들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저 연해주 아래 동해상 쪽 홋카이도 그쪽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아래 그쪽에서도 지금 러시아 함정이 북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캠프 데이비드 할 때부터. 그러더니 저 남쪽 제주도 저 먼바다 남쪽 오키나와 해상에서도 러시아 군함들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황해상에서는 중국 군함들 뜨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결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일의 북중러죠.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때 군사협력에 원래 한국, 미국, 한미 군사동맹 군사협력인데 거기다 괜히 일본 보이스카우트 자유대 끼워주고요. 앞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꼬북 역할도 도맡아 하기로 하면서 대신 우리가 단체 군사력이 돼서 한 몸으로 움직이면서 더 강한 군사력을 얻었다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대가로 이제 중국, 러시아 함선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 황해, 남해 바짝 붙어갖고 군사훈련 하게 된 겁니다. 연합으로. 즉 여차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시아의 전선이 작년까지만 해도 대만 해협이었죠. 근데 금년에 한반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끌어올려져서 제 예언대로 딱 됐죠. 1년 전 예언대로. 자, 이른바 제가 연초에 직접적으로 또 유튜브 시작하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한 번 더 올렸던 게 뭡니까? 연초에 우려했던 게 아시아의 새로운 전선 신 에치슨 라인이 생긴다. 3월달에 한 번 올렸었죠. 그 얘기가 이 얘기인데 지금 8달, 6달, 8달 정도 지났죠. 지금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언론들도 제대로 집어내지도 않고 국민들도 관심도 없고 너무 재밌죠.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언론들에서는 외국의 언론들은 이런 변화를 다 짚어내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무슨 금기시 되는 것처럼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고 누군가 하려고 하면 너희 새끼 친중파냐 친일파냐 빨갱이냐 우리끼리 물어뜯고 아주 멋있어요. 가야지 뭐 그럼 그렇게. 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금년 1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고 분석을 했지만 국제정세의 이런 변화, 군사적인 변화도 똑같이 중요하게 1년 동안 제가 다뤄왔죠. 예. 그런데 이런 중대한 변화가 생길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도 그러고 짚어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모두가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건 오직 그동안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부동산하고 2차 전지만 아주 그냥 배터리 아저씨가 그냥 구세주죠.
가야죠 뭐 그게 세상이면. 결국 이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작년과 달리 대놓고 군사협력과 무기거래를 이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죠? 작년까지만 해도 서로 우리를 괜히 엮지 마라 역정을 내더니 이제는 이렇게 된 거죠. 러시아 북한 무기 거래 정황 이렇게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뭐 막 북한하고 러시아가 서로 무기를 뭐 도와주고 주고 받아 야 저 나쁜 놈들 하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체계를 완성하지 않았으면 저쪽도 작년까지처럼 국제사회 눈치 보면서 대놓고 협력하지 못했을 겁니다. 괜히 제재받을까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느 한쪽이 저 다른 한쪽이 굉장히 나쁜 놈이다 위험한 놈이다 콕 집어내면서 우리끼리 그래서 거대한 힘으로 누르자고 우리가 군사협력 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쪽도 그쪽 입장도 그에 대항해서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일은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죠. 아니라고 하면 할 말 없고요. 드디어 이제 그 이후로 그동안 북한하고 어느 정도 항상 거리를 뒀던 중국과 러시아가 괜히 북핵 뭐 그런 것 때문에 제재받을까봐 이제는 만나서 껴안고 캠프 데이비드 때 한미일이 연합하니까 자기들도 연합하고 다들 코로나 때 막혔던 비행기길 뭐 육상 교통길 다 열고요. 경제협력 시작하고요. 무기 거래하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 봉쇄 풀고 드디어 활로 모세 중국과 드디어 대놓고 경제 지원 공론화 경제는 중국하고 군사는 러시아하고 한 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죠. 그동안은 군사협력에 선을 그어오던 중국 역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에 방문하게 됐죠. 캠프 데이비드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얘네도 그때부터 한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세 나라가 앞으로 야, 저 밑에서 지들 뭐 한미일이 한다면 우리도 해야지. 연합훈련을 공식적으로 이때 제의를 했죠.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은 앞으로 재래식 무기와 전술핵 무기를 결합해서 뭔가 어떤 식으로 해보자. 이게 우리가 원하던 모습인가요? 1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세상이 평화롭고 따분해서 그동안 좀이 쑤셨죠. 좀 뭔가 발칵발칵 좀 긴장이 되고야 사람 사는 맛도 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건가? 사실 저기 나오잖아요. 첫 연합훈련 꾀하는 북중러 삼각진영 대결 결국 이렇게 됐죠. 북중러 연합훈련이 실제 이뤄진다면 우선은 3국 해군을 동원한 동해상 훈련이 가장 유력합니다 했는데 이건 옛날 기사고요. 실제 지금 자기들 말로는 연합훈련이라고 안 하지만 실제로는 연합훈련이 이루어졌죠. 연해주 밑에 어떤 그 동해상에 지금 그때 러시아 군함이 떴는데 북한에서 그날 새벽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죠. 아무데나 가다가 그 러시아 해군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미 자기들끼리 새벽 몇 시에 어디 좌표에다가 우리가 떨어지게 발사할 거니까 피해 있으라. 자기들끼리 이미 얘기가 안 됐으면 거기서 훈련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이미 다 내통하고 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벨라루스 루카센코까지도 푸틴한테 가서 북한하고 이렇게 붙는다면 우리하고도 이렇게 다 연결시키자고 협력 검토를 제안을 하고요. 중국도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무력 시하는데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하면 얘네도 좋죠. 결국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북한, 중국을 연합시키면서 이 전선과 우리나라 한미일의 전선, 새로운 신에치스 라인 제가 예고한 대로 예언한 대로 6달, 7달, 8달 만에 지금 완성되었죠. 이렇게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분량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하고 이제 눈치 안 보죠 뭐. 자, 이러한 변화들이 이게 정말 결과적으로 앞으로 세계 정의와 평화, 전쟁 억제력, 힘은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맨날 뭐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러시대요. 고맙습니다 막 하면서.
정말 전쟁 언제 억제력을 얼마나 가져올지 전 잘 모르겠네요. 뭐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니면 이것이 몇 년 전까지는 세상에 우리 주변이 이러지가 않았는데 이 멀쩡하던 곳에 괜히 세계 최고의 무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5개 나라, 6개 나라가 이 좁은 이 우리나라 주변에 다 몰려와가지고 날마다 막 서로 막 윽박지르면서 전쟁 위험성만 더 크게 키워놓은 건지 이거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죠.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만약 하나 이제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 6개 나라의 군사력들이 이 옆에 와가지고 티격태격 날마다 이렇게 뭐 하면요. 확률은 더 확실히 뭔가 터질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근방에서 일이 터질 때 이제 예년과 달리 우리끼리 연평도 사격 문제가 아니죠. 그 예상되는 피해와 심각성은 몇 배로 더 커졌고요. 지금 또 정말 터졌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가 막말로 이 세되는 나라는 어딥니까? 우리나라예요.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서 뭐 이쪽으로 뭐 군사만 파견하면 되고요. 일본 본토에서 일이 터지겠어요? 일본 주변에서? 황해, 동해, 남해, 한반도 여기가 지금 주 전장터잖아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이 피해보려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고 해도 자기들 본토는 무사하고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무기와 에너지를 이 전장에 팔아먹고 옆나라 전쟁으로 큰 기회도 얻게 되죠. 국제적인 위상이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로. 그렇죠? 예. 일본은 패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전쟁 피해 배상해주면서 나라가 지금까지 질질 갔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금방 회복하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세계 제1의 막 그런 미국과 비둥비둥한 나라로까지 금방 성장했습니까? 다시 전후에 20세기 때 6.25 전쟁 때문에 그랬죠. 여기도 옛날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일보에서 6.25 전쟁 터지면서 바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미국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전 세계 지금 유엔사나 그런 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진이 안 되죠. 여기서 뭐 그러니까 전진기지를 일본론으로 삼은 거죠. 일본은 중간에서 전진기지 하면서 군수물자도 여기서 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 지원해주고 보급해주고 하면서 역대로 떼돈을 벌면서 단시간에 패망국에서 다시 선진국으로 올라와 버리죠.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득본 거죠.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나기를 은근히 바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본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가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로써 미국이 원하던 그림,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우려해왔던 최악의 상황,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즉 대만 해협 전선이 한반도 전선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5대 군사연합체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적성국 연합체가 전 세계가 이어지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이어져서 지구를 반으로 가른다 했죠. 제가 연합군체의 어떤 편가르기가 완성되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신냉전 체제가 이로써 완전히 완성되죠. 지구는 반으로 갈라져서 과거 20세기 세계대전 때처럼 군사진영 나뉘고 그 나라들끼리 이제 군비 증강 열심히 군비 증강하고 있죠. 지금 긴장 고조 함께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전선이 유럽의 우크라 전선, 중동의 또 다른 전선 등과 다 이어지면서 공동 전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루아침에 어떤 뭐 몇 년의 어떤 해결이 안 되는 아주 고질적인 최소 10년짜리, 20년짜리 신냉전 시대가 고착화된다. 세계화 시대는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세계 3차 대전의 가능성과 긴장은 아주 높아지게 된다. 세계대전 얘기, 3차 대전 얘기도 연초에 제가 했었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 우리가 그 한가운데서 최전선의 어떤 재래식 전장터가 되고 핵무기 없이 여기가 우크라이나처럼 대만처럼 그 다음에 총알부대가 되어서 자칫하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대만 등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대리 전쟁터가 될 거다. 그런 걱정이 99% 지금 완성됐죠. 뭐 사실상 현실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이 또 기대되네요. 자,
미국의 해리스 이 양반이 북한이 이제 대외로 무기 공급은 거대한 실수가 될 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죠.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등 무기를 지원받고요. 또 북한에 그 대가로 뭘 줍니까? 이걸 잘 봐야죠. 핵추진 잠수함 기술하고요. 정찰 위성 관련 기술 이전을 이미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며칠 전에 정찰 위성 쐈죠? 예. 우리 뭐 여기다 대고 지금 아유 북한 기술력 얼마 되도 않는 거. 러시아가 기술 지원해 준다니까요. 자, 캠프 데이비드가 열리기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걱정하면서 한탄했던 사태들이 결국은 이렇게 더욱 악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만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문제 아닌데 우리는 북한 문제만 좀 관심을 두고 싶은데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일본이 가자 하면 같이 총 들고 와서 싸워줘야 되는 그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언제적 제가 금년 3월 달에 7월 달에 한 번 더 만들었을 때 세계 최고의 화약고가 되어간다 한반도가 이러는 걸 찍었는데 핵잠수함부터 뭐부터 해가지고 이때 코웃음 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지금 8, 9, 10, 11 넉 달 뒤에 됐는데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사정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주제는 좀 제목이 긴데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됐냐? 이 지역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핵 경연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재를 받던 러시아하고 아무도 가까워지기 싫었죠. 괜히 욕먹을까봐. 괜히 가까워졌다가 똑같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중국도 작년에 엄청 거리뒀죠. 러시아하고. 또한 같은 식으로 이미 제재를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작년에도 노골적으로 서로 친한 표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아시아 전선에서 서로 이제 세력 결집하고 저쪽 세력이 나쁜 놈이다 하면서 자꾸 편가르기를 하게 되자 이제는 그들도 더 이상 아닌 척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끼리 대놓고 같이 손잡고 협력하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 들어서 북한은 이제는 대놓고 러시아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김정은 사실 되게 좋아할 겁니다. 눈치 안 보고 지금 러시아에 대놓고 무기 팔 수 있고요. 러시아에서 대놓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던 고위 군사 기술들 다 지원받기로 했죠. 예. 조만간 이제 북한의 어떤 최첨단 무기 기술력 러시아한테 지원받아서 우리하고 삐까삐까 해지고 그 와중에 핵무기는 뭐 우리는 하나도 못 가는데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금방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 끝장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미국 영향권 아래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 제2의 일본 식민지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다 해야죠. 미국하고 일본이 안 도와주면 이제 그전에는 뭐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뭐 북한 우습게 생각했죠. 이제는 우리가 없는 핵무기, 각종 핵무기 뭐 다 지금 여기서 이제 러시아 기술 지원 받아서 다 더 샘핑으로 지금 완성될 거고 앞으로. 그러면 북한이 이제 우리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겠죠. 군사력으로. 저거 한번 확 들어가 버려. 서울. 저 새끼들 그냥 핵무기 몇 개 쏘면 끝인데 뭐. 근데 거기다가 일본하고 미국이 갈수록 앞으로 우리나라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면서 우리나라가 말 안 들으면 서운한 척 하면서 그럼 뭐 각자 또 따로 헤어지던가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주국방이 힘든 자꾸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최첨단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핵이 없는데. 근데 북한의 핵잠수함 그 다음에 정찰위성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술핵 이런 거 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자꾸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러시아 이제 금년부터 완전히 러시아의 그런 최고 기술을 다 전수받기로 지금 이미 푸틴하고 얘기가 됐잖아요.
몇 년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뭐 우리 뭐 핵무기가 몇 개인데 돈 빌래?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래서 제가 금년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겁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력이 완전히 쇠퇴하고 침체하고 사실상의 미국, 일본의 따까리 꼬붕 신세가 된다는 게 자꾸 이 얘기 들으면서 기분 나쁘실 텐데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표현을 할까 저 자식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단어는 조금 상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아유 저 북한하고 러시아 저 나쁜 놈들끼리 붙어 먹었네 할 게 아니라 붙어 먹어서 최첨단 핵무기 기술들이 그대로 지금 정찰위성 기술까지 북한한테 지금 전수가 이제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KF-21 최첨단 무기 개발을 해도요.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항상 미국하고 일본한테 눈치 보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걔네들이 하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꼬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기점이 금년부터 확실하게 시작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북한 또라이 김정은의 핵장난을 억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미일 공조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 막 그렇게 언론에서 포장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 뒤에서는 실제로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이 이제 하잔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공대가 이 지역에서 필요했던 거고요. 이제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미국, 일본의 작전 지휘 아래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 군사연합체 휘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그나마 그럼 뭐 김정은이 핵장난 위험은 그나마 어떻게 불식이 됐냐? 아니죠.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를 남의 눈치 안 보고 더 과감히 밀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구실을 만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그 둘이서 갈 때까지 가자. 어차피 뭐 북한 김정은도 뭐 우리하고 뭐 평화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 잘 말로 해보자. 받아주겠다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뭐 남한도 없고 북한도 뭐 일본도 없고 뭐 여기 미국도 없고. 그러면 지들도 이제 악이 받쳐서 갈 때까지 강성으로 가는데 그나마 이제 러시아가 손잡다면 이 방향밖에 없는 겁니다. 얘들도 선택이. 그러면서 결국은 러시아한테서 더욱 발전된 핵기술을 전수받게 해주는 그런 부작용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부작용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눈치만 있고 국제정세 좀 유심히 봤으면 초반부터 결국 이렇게 될 거다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다 했던 거죠. 그러죠. 작년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대로 누군가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일부러 곳곳에서 높여놓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움직였고요. 결국 그렇게 된 거고요. 미국 싱크탱크가 말하기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면서 앞으로 얘네들은 더욱 위험해질 것이다. 단순한 재래식 무기 거래가 아니라 위성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미사일 협력을 하게 될 거다. 이미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괜히 뭐 저보고 뭐 혹세 무민한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밑에 기사 가져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이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긴장도 높아지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얘네들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만 2차 전지, 공매도, 부동산.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간다는데 우리 밑에 후손 세대들한테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나요? 자, 여기 유명하신 네, 박사님께서 외국의 박사님께서 정치인께서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미일 3국 연합하면서 얘네들이 붙어버렸는데 러시아가 전 세계에 정말 이 독단적으로 아주 많이 수출하는 물품 중에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도 얘네들이 전 세계로 아주 러시아 플루토늄 끝내주죠. 또 유명하죠. 다들 이거 못 받아서 난리죠. 북한에 제공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핵무기 기술은 일치월장하는 거죠. 금방 1년 안에 뭐 나올 겁니다. 결과가 앞으로. 푸틴 역시도 뭐 부정 안 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상 유엔 제재 틀 안에서 얼마든지 북한하고 군사기술 협력하면 된다.
협력할 거, 뭐 저기 뭐 대북 제재 뭐 어쩐다고 하는데 그 제한 안에서 하면 되지.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하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요런 얘기 나오네요. 북한이 한국 겨냥한 핵무기를 앞으로 가까운 시간에 최소 180기 정도는 만들 것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데 2030년 앞으로 7년 안에는 이것이 2배가 넘은 거의 300기를 보유하게 될 거다. 우리나라는 몇 개 있어요? 300기가 있는 나라하고 그것도 이제 뭐 지금처럼 허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러시아 기술 받아갖고 정말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 300기를 지금 북한이 갖고 있고 우리는 한 기도 안 갖고 있는데 일본과 미국의 핵 우산이 아니면 꼼짝도 못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식민지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해서 요새 핵무기 개발하는 거 시작했다. 다시 가동 시작했다. 뉴스에 요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왔죠. 예. 그리고 요즘 북한이 맨날 자랑하는 어떤 그 위성 정찰위성 발사하는 것도 정찰위성 지금 올라가서 잘 돌고 있는 것 같대요. 화질이 뭐 떨어진다 어쩐다 우리가 깎아내리지만 조만간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요. 러시아 기술로. 요즘 자랑하는 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제 뭐 재래식 무기만 갖고 있다고 북한 우습게 봐야 되나요? 북한이 왜 갑자기 이런 기술이 생겼을까요?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예전에 20세기 말에 소련이 붕괴할 때 구소련의 군사 기술과 무기들이 사방으로 싸게 흘러갔죠. 그때 중국으로 흘러가고 과학자들이 북한으로도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기술을 받아들여서 하다가 한 3년 지나고 나서 소련 과학자들은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계약기간 끝나서 북한이 그거 받아갖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개발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겁니다. 뭐 어떤 기초 기술이나 자본력이 워낙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십몇 년 동안 노력해서 요새 뭐 대포동부터 해갖고 몇 년 전부터 빵빵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캠프 데이비드 때부터 이렇게 미국 뜻대로 우리가 맞춰주고 국민들은 저기 부동산과 2차 전지에 몰두한 사이에 완전히 우리는 따까리를 하기로 자처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는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도 같이 우리 편에 대응해서 협력하게 우리가 결국은 일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다시 또 러시아의 이런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구소련 붕괴하면서 그 흘러나왔던 그런 유출되었던 과학자들, 기술력들 그런 거 그때 몇 명 데려다가 꼬장꼬장 해갖고 그거 개발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제 전적으로 이런 러시아 지원을 받으면요. 북한의 군사 기술력, 특히 핵무기 기술력은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저는 1년 본다니까요. 앞으로 1년 안에 쇼부 날 겁니다. 내년 말까지. 자, 그때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는 완전 저기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그 보호 없으면 지원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 함부로 찍소리 못할 겁니다. 이제 여기 또 나오죠. 북한에서 첫 전술 핵 잠수함 건조한다. 이거 가지고 또 뭐 우리나라 언론들 막 비웃죠. 아이고 그 지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핵 잠수함도 아닌 거 괜히 지금은 그러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과장하고 기술력 돼도 안 돼 되는 것처럼 뭐 지들도 뭐 포장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사 쭉 보신 것처럼 핵잠수함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니까요. 이제 금년 우리 캠프 데이비드 하면서 얘네들도 붙어먹어가지고 무기 거래하고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자, 이렇게 중국도요. 중국 역시도 지금 해마다 이제 미국과 견줄 만한 핵무기 숫자를 늘려놓기 위해서 해마다 엄청나게 몇백 개씩 막 엄청나게 늘리면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북한 역시도 플루토늄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전수 받으면서 이렇게 사방에 핵무기 비축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지금 바다 좀만 건너가면은 중국의 그 해안가 그리고 북한 땅 북쪽에 이 지역에 수많은 핵무기들이 앞으로 5년, 10년 안에 2030년까지 무수히 쌓이게 됩니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따뜻하겠죠?
머리 위에 수백 기, 300기, 이쪽에는 몇천 기. 이 좁은 곳에 핵무기 하나만 터져도 다 날아갈 곳에 위아래로 해갖고 몇천 몇백 기가 지금 핵무기가 탁 쌓일 겁니다. 핵무기들 틈바구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남한은 자체 핵무기가 없어. 보호해 준다는 미국, 일본의 핵 우산에 그냥 의존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뭐 아주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선물 세트 갖다 바치고 저기 뭐 조금 뭐 그 집에 아들 왔다 하면은 뭐 다 찾아가가지고 뭐 괜히 저기 술 한잔 따라주고 엄청 눈치 봐야겠죠 이제. 코리안 패스와 신 에치스 라인이 앞으로 생길 거다. 우리 코리아는 완전히 패스하고 지들끼리 붙어먹고 우리한테는 핵무기 개발 못하게 하고 핵 우산 보호 받으라 하면서 이쪽에 중국, 북한, 러시아 이쪽에 한국, 미국, 일본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신 전선, 옛날 에치슨 라인 같은 전선이 생기는데 남한을 쏙 빼고 신 에치슨 라인이 생긴다. 거기서 우리가 완전 호락말코가 안 되려면 그나마 우리는 우리 자체 핵무기라도 가지는 게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 미중 패권전쟁 1편에서 이게 제가 언제 만든 영상이냐면요. 금년도 3월 31일 날 만든 겁니다. 지금 딱 8달 됐네요. 8개월 전 우려했던 상황이 이건데 지금 제목만 봐도 답 나오죠.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한 번 더 볼까요? 네. 바로 얼마 전 뉴스죠. 8월 달에 여름에 한밥의 기습 탄도미사일 이것은 남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전술핵 훈련이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전략 폭격기, 핵 전략 폭격기 뜨고 이때부터 항공모함 들어오고 핵 잠수함도 부산에서 떴다, 제주도에서 떴다. 그럼 계속 전술핵 훈련 들어가는 거죠. 북한도 세계 최고의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들어가고 핵 전략 폭격기가 자기들 가까이 왔다는데 얘네들도 잠 안 자고 이제 핵 전술핵 미사일 핵 실어갖고 남한 어디든지 다 때릴 수 있는 그거 계속 쏘아 올리는 거죠. 잠 안 자고 얘네들도. 그래서 야 우리 얼마든지 쏴갖고 니네 다 떨어뜨릴 수 있어. 그걸 보여줘야 자기들도 발 뻗고 잠잘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나 국민들은 야 정말 구경 한번 갈까?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제주도 부산에 떴네.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따뜻하다.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날의 어떤 전술핵 공격을 가장해서 지금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핵무기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북한이 얼마 전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다음에 헌법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언제적 기사냐면요. 9월 28일 기사고요. 지금 제가 괜히 혹세무민하고 과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걸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 지역은 이제 어마어마한 실제 어떤 그 전선에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기술력이 되는 핵무기들이 북쪽 그다음에 서쪽 어마어마하게 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서 우리가 그 핵무기 틈바구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2030년으로 봐도 7년 남았네요. 자, 애초에 북한을 더 큰 힘으로 찍어 눌러야 북한 핵 개발도 억제되고 우리도 더 안전하게 될 거라고 주장하던 분들 원하던 게 바로 이런 결과였나요? 글쎄요. 이제 우리는 자국의 핵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면서 사실 일본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지게 된 것처럼 자체 핵무기를 개발 중인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해서 거기 우라늄 농축 시설 저번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웃 중국의 핵무기는 조만간 이제 미국을 따라잡을 태세고요. 러시아 역시도 푸틴이 금년부터 핵협정 그거 완전히 탈출하고 핵실험도 하고 핵무기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 늘리겠다 다시 그동안 줄여한데 선언했죠 얼마 전에. 러시아도 새로의 핵무기를 더 개발하기로 늘리기로 했으면서 북한 역시도 자국 핵무기를 이렇게 러시아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무 꺼리낌 없이 더 많이 만들고 전술핵까지 다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에 대륙간 탄도미 날려서 뭐 계룡대뿐만 자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많이 밀집하고 위험해지고 그것들이 우리 머리 위로 전국이 다 충분한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만족하십니까? 누군가는? 이게 원하던 상황이고 이게 평화고 북한 김정은이 핵을 억제하는 상황인가요? 자, 러시아도 지금 금년부터 적의 핵공격에 대응한 대규모 핵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러시아 하원에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가지고 예전에 그런 그 서로 간에 핵실험 하지 말고 핵무기 줄여가자 했던 그거 국제적인 그 비준 다 철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러시아만 욕할 수 없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죠? 미국은 여기에 러시아 들어와라 해놓고 자기들은 여기서 먼저 나갔어요. 우리는 이거 못 지키겠다 하고 그래 뭐 러시아만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미국은 와가지고 어이구 동생 힘들었지? 무섭지? 걱정 마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막 띄우죠. 핵을 탑재한 폭격기도 막 우리나라 상공에 와서 우리나라 공항에 앉고 한반도에 총 집결합니다. 미국 첨단 어떤 핵무기들도. 야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다행이다 미국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우리도 더 센 거 있다.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일까요? 가만 보면 여차하면 막 버섯구름 피고 불바다 되는 건 오펜하이머 빵빵 터지는 건 어딥니까? 미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 땅이네요. 겨울엔 따뜻하고 좋겠네요. 자, 이처럼 처음에는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우리가 무력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전쟁 억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지난 1년 사이에 북한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상 최강의 군사기술을 보유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러시아 지원으로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의 황해, 동해, 남해에서 세계 강대국들의 전함과 전투기가 매일 지나다니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심지어 핵 잠수함들까지 여기 와가지고 숨쉬러 고개 내밀면서 우리나라에서 쉬어갑니다. 이게 정말 모두가 원하던 방향이고 정말 잘 되어가는 방향일까요? 군대 간 자식들이 있는 부모들한테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게 잘 되는 꼴입니까? 세계 최고로 핵발전소와 핵무기들이 이 지역에 밀집되고 있고요. 가장 큰 세계 군사 강국들이 우리나라 지척에서 부딪히려고 티격태격되고 있고요. 여기 미세먼지 공기질도 역대로 이제 안 좋아지는데 이런 땅을 지금 우리 후손들한테 살라고 물려주려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지만 이것도 뭐 제가 개인적인 감상이고요.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의 어떤 정치 변화 이 방향밖에 없고 이게 괜찮다 만족하고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는 그 길이 맞는 길일 수도 있겠죠. 절이 아쉬우면 중이 떠나야지 뭐 그렇죠. 예.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온 국민이 지금 제가 오늘까지 얘기한 거를 다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용당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이 지역에서 선발대 역할이 돼가지고 지정학적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세계 신냉전 디커플링 시대에 우리는 무역과 수출에만 의존하면서 자급자원은 거의 없는데 계속 이렇게 세계적으로 신냉전 디커플링 시대가 되면 우리의 경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심각한 부작용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나라가 될수록 그 나라 기업과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순식간에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신용등급은 떨어지게 되고요.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들어와서 잘라먹는 그런 투기적인 금액은 들어와도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투자자금, 정말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외국의 투자자금은 절대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의 화약고가 된 것은요. 그 나라 경제에도 앞으로 고스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쟁 났지만 요새 전쟁 초기에 빵 떨어졌던 이스라엘 그 환율
세케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채 똥값, 그런 것도 지금 역대로 다시 쭉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국채의 금리도 안정되고 국채 가격 굉장히 다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세케라도 환율도 굉장히 다시 안정됐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금융 카르텔인 유대인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국채 다들 전쟁 났다 해서 피해준데 누가 다 사줬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유대인 세력과 금융 세력들한테 경쟁 입찰도 아니고요. 그냥 이번에 그 뭐라고 하나요? 할당 나갔습니다. 너 이만큼 사? 예전에 우리 그 이릴 호프 대학 때 젊었을 때 하면은 뭐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거 몇 장 팔어 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스럽다는 듯이 그 국채들이 다 할당돼 갖고 이번에 팔려 나갔습니다. 너 이만큼 네가 사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세력의 가장 큰 배후 세력이 유대인 세력이니까요. 그리고 환율 시장에도 이스라엘 중앙정부 개입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환율 조작해가지고 환율 안정시켜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못하죠? 딴 나라들 같으면 환율 시장을 저렇게 지들 맘대로 막 안 되지 하고 경제 제재 해야지 않습니까 하는데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화약고가 지금 가장 그 위험한 화약고가 됐고, 한미일 연합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 땅뿐만 아니라 동해, 황해, 남해상에서 가장 큰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고, 그 와중에 모든 나라들이 예전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핵무기, 북한까지 해가지고 가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만 핵무기가 없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나 대만처럼 재래식 대리전을 치르는 그런 전장에 들 확률이 가장 높아진 상태가 지금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에 과연 좋은 일인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으로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총선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볼 텐데, 요거는 상당히 지금 현안, 또 뭐 요새 뭐 신임 국방부 장관이 되거나 합참의장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또 우리나라 어떤 흔히 뭐 정치충이라고 하죠.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각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극진하다 보니까 이런 민감한 얘기 나오면 저 자식은 또 어떤 반대편에서 나라를 망치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잠 못 자고 괜히 막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마음에 걸려갖고 속이 막 푹푹 썩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얘기는 회원 영상으로 민감하니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